전체 그 미 군함 연간 새로운 배를 만드는 쉽빌딩 관련된 예산만 한 400억 불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전체 상선을 다 합쳤을 때 연에 한 300억 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 군함의 일부만 가져와도 한 20% 이 정도만 가져와도 굉장히 큰 파이가 추가로 갖다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마켓의 확장성 이런 거를 주가에 미리 많이 반영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목매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대기업 중에서는 저희는 하나그룹보다는 HD현대그룹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운송업과 조선업을 담당하고 있는 19년차 애널리스트 엄경아입니다. 코스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조선주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대체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길래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제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차익 실현 욕구도 있으신 것 같고 이제 뭐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뉴스 나왔으면 단기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다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오히려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수주 산업이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조선업체들 수주 상황은 작년 대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이쪽 섹터에서 이제 다른 섹터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는 뭐 소폭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수주가 작년보다 적게 나오는 부분이 뭐 지금까지 있었던 친환경 선박 교체의 욕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교체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펀더멘탈의 변화라고 보진 않고 작년에 너무 발주가 많이 나왔었던 데 따른 조금 쉬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 수주 현황은 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봤을 때 지금 전년 대비 수주는 한 50% 정도 감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마 연말까지 수주를 완료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연초에 세웠던 1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달성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가장 수주를 좀 많이 채운 것으로 보이는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목표치 한 70-80%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도 최근에 수주 계약건이 몇 건 나오면서 모두 50% 이상은 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컨테이너 선박 수주 소식이 좀 들리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컨테이너 선박이 지금 유일하게 2024년 대비 25년에 발주 강세를 보이는 선종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최근에 컨테이너 선박은 발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운임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선속이 빠른 선박이다 보니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을 전격적으로 다 교체한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선가가 그래도 좀 고점 대비는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발주 심리를 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2028년부터 탄소세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따른 스케줄상 지금 정도 발주해서 저희가 28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니즈가 작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일 선종으로 봤을 땐 컨테이너 발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한 7,000척이 조금 안 되는 컨테이너 선박이 있고 이 중에 지금 듀얼 퓨얼로, 그러니까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교체가 완료된 선박은 한 240척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지금 한 1,000척 가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6,000척 후반대의 선박이 다 교체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계속 발주가 좀 나올 것으로 봐서 올해는 아마 컨테이너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 초 상반기에 좀 LNG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올해는 LNG가 하반기에도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수주가 좀 슬로우한 상황이 이어지면 오히려 2026년에 발주 상황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들이 계속 수주가 좀 안 나오면 횡보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실적 시즌이 또 지나고 나면 실적 때문에 다시 돌아보게 되는 섹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주는 항상 저희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고 연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중연료 추진엔진 선박 발주 안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실망감이 길게 가기에는 시장 추세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 첫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실무 협의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조선업 특화 펀드는 1,500억 달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거에 대해서 방위비로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펀드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입장마저도 조금 다른 상태인지라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별 업체들별로 오히려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따라갔다가 저희가 뭐 미국에 있는 기업과 뭔가 MOU를 맺고 온다거나 뭐 계약을 성사시키고 온 그런 사례가 있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고 인원들이 있는 데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뒤로 뭐 추가적인 내용이 지금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서 아마 요번 논의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방한을 한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국가의 좀 갭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저희가 관세 협상을 하고 난 직후에는 전체적으로 조선업 관련된 펀드가 뭐 에쿼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보단 뭐 대출이나 보증이 우선시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양국 간의 입장이 굉장히 갈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좀 알거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제조업 인프라가 굉장히 저희는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고요. 지금 갔다 와서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저희는 오히려 필리조선소의 상태를 봤을 때 하나그룹이 지금 현재 그래도 미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오스탈 인수에 좀 더 힘을 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좀 의아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 인프라 자체가 이미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왜 바깥으로 나가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좀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조선업 인프라가 좀 붕괴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좀 붕괴된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이 선박 시장에서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도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 빨리빨리 군함이 막 파괴되고 이러니까 그걸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를 최대한 직선화시키고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거의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실제로 과거에 그 조선소 인프라가 한 400군데 이상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었던 이제 군함들이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군함으로서의 기능을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조를 해서 저희가 상선으로 쓰게 되었었는데 이게 무역을 위해서 전용으로 만든 선박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수량으로 봤을 때 선박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긴 했지만 해운사들이 쓰기에 가장 효율적인 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니까 이러한 부분을 바깥으로까지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를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존스 액트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만들고 미국 사람들을 태워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미국에서만 제조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자승자박법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었는데요. 그 뒤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실제로 선박 시장은 외부에서 누군가 조금 최신 기술을 탑재한 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끊임없이 있을 때 그거를 개발하면서 기술 개발이 있는 것인데 미국은 그 다음 단계로의 이제 발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해운사 전혀 안 떠오르실 텐데 실제로 미국에는 아주 큰 해운사가 없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유럽계로 다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운사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만한 그런 손님이 있는 건데 그게 없게 되다 보니까 조선업이 더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방산 관련된 그 해양방산을 잘하는 기업들을 보면 상선도 잘하는 그 국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쪽의 밸런스를 한꺼번에 가져가야 저희가 이쪽이 힘들 때는 이쪽이 좀 괜찮고 이쪽이 힘들 때는 이쪽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어야 이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미국은 몇십 년에 걸쳐서 도태가 되는 과정을 쭉 밟아온 상황이라 이거를 뭐 몇 년 안에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약간 큰 먹거리란 걸 아니까 좀 다시 회생시키고 싶은 마음도 클 것 같은데 회생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도 무려 50억 불의 돈을 들여서 지금 1개 정도의 도크만 좀 재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4개까지 늘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을 1,700명에서 이제 7,000명까지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도크 4개를 돌려서 1년에 생산량을 20초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정도 생산량이면 한국 대비 딱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건비도 비싸고 생산성도 50%밖에 안 되는데 그 야드에다가 저희 발주할 해운사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를 가지고 저희가 장사를 하면 다른 해운사랑 경쟁을 했을 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똑같은 운임 받으면서 막 할 텐데 만들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거기 안에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배값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될 거잖아요. 이런 계획을 진짜 구체화시킬 마음이 있으려면 미국이 뭔가 국가에서 돈을 좀 넣어가지고 뭐 국영 해운사 같은 걸 만들겠다 막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좀 되돌리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군함 쪽에 해당하는 역량을 조금 재생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강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인력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배를 만들어 봤던 작업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뭐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미국은 그 부분이 조금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지금 예전에 했던 작업을 거의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도 완료를 못 짓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와야 해결된다라는 거를 그냥 깨닫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먹거리 중 하나가 MRO 시장입니다. 이제 이 MRO 시장의 규모와 수익성이 좀 어느 정도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MRO 시장은 한 20조 원 정도의 그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해양 방산 관련된 매출이 1년에 아마 5조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하고 있는 대형 해양방산의 매출이 지금 1년에 둘이 합쳐도 3조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MRO는 전체 신조로 만든 배들을 중간중간 뭐 정기 점검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중정비를 한다거나 막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거라 실질적으로 신조와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배가 이제 탄생을 했을 때 그 배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조 시장은 한번 발주가 언제 나올까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놨다가 수주를 성공적으로 받아서 제조를 하면 끝인 시장이지만 MRO 시장에 저희가 이렇게 진출이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 같은 거죠. 지속적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MRO 시장에서 얼마만큼을 가져오든 사실 국내의 신조 방산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지속성 있는 그 시장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저희가 중국과 경쟁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업체들 중에 좀 MRO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기업들이 좀 있다면 소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조 방산을 해본 업체여야지 실제로 MRO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군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선과 그리고 비행기에도 MRO라는 시장은 다 있습니다. 유지보수 시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들이 입거술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군함도 그런 영역인데 당연히 신조 군함을 해본 업체여야지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해야 되니까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중간 사이즈는 HJ중공업과 SK오션플랜트 정도가 있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뭐 강남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4건의 미군함 MRO를 수주를 이미 했고요. 3건은 하나오션에서, 그리고 1건은 그 관세 협상 이후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HD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재 업체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원청이 미국에 진출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따라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미국 관련된 매출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 미국에 있는 조선 역량도 재건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라는 건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장소적인 인프라도 있고 인력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급해서 MRO부터 하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군함들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퇴역 속도가 지금 좀 빠른 상황인데 제때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뭐 한간에는 3분의 1 정도가 수리 중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미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이랑 중국은 군함의 절대적인 숫자는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군함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속도도 느린데 심지어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급한 거는 당연히 뭔가 인프라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현지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가 될 텐데,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10년 이상의 불황을 보내면서 실제로 이번에 다시 매출이 이렇게 올라올 때 조선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의 기여도가 예전보다 조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뭔가 원청에서의 저희 매출이 늘어나는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원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리스럽게 해외 진출을 꾀한다기보단 지금 현재 사업장 내에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여분이나 여지 이런 거를 좀 가져가면 아마 그런 업체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지금까지 잘 그래도 버티고 있는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비를 스크랩한 사례는 잘 없습니다. 인력들은 좀 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증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인프라를 조금 키우는 것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국내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조선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자재 업체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업체가 있다면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번 사이클이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의해서 발주가 많이 나가는 걸로 치면 핵심 기자재가 당연히 좀 중요한데 그중에서 엔진이 제일 중요한 편에 해당이 되고요. 엔진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원청 자체가 뭔가 매출을 다른 마켓을 더 키워서 늘리려고 할 때 그 업체와 연결고리가 센 기자재 업체들,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과 세진중공업 또는 현대힘스, 아니면 삼성중공업과 오리엔탈전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22년에서 한 23년 정도로 넘어올 때 오히려 완성 조선 업체들의 마진이 돌기 전에 그런 업체들은 마진이 일찍 돌기 시작한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가 협상을 통해서 아주 많은 단가 인상이 있지 않았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4년 대비 올해 수익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물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저희가 완성 조선 업체들의 뭔가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분명히 이 붙어 있는 기자재업들이 같이 가동이 되어야 저희가 추가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은 아마 영향을 받게 된다면 거의 바로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에 많은 부분이 중국의 발전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중국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내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상선을 중국이 만들기 시작한 지 이미 한 15년 지났습니다. 2009년부터 이미 양적으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톤수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고 금액 비중으로 비교하면 비슷한 정도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점유율이 아무래도 좀 높고 저희가 기술 수준이 좀 낮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중국한테 어느 정도 빼앗겼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그래도 3강 체제라는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아예 시장에서 이제 손을 확 놓는 상황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중국이 조금 커지는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히 또 전 세계 이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커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양과 관련된 부분을 중국에 온전히 의존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경계심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데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중국에 발주를 하고 중국의 크레인을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한국 업체들에게는 조금 반대 이익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일단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저희가 이기기가 참 어렵고요. 원래 조선업 자체가 해운사라고 하는 고객을 되게 크게 가져가야 되고 해운업 자체는 국가의 구별이 없이 완전히 경쟁하는 산업입니다. 똑같은 노선을 운영을 하면 그 노선에서 받는 운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려면 저희가 무조건 배를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가 싼 순서대로 그 산업이 발달을 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시장 패턴이 좀 바뀌어서 뭐 예를 들어서 배를 좀 싸게는 마련했는데 뭐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매일매일 쓰는 뭔가 영업 비용 자체가 많이 써지게끔 하는 게 지금의 이런 환경 규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거를 많이 쓰더라도 향후에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오펙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한국이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수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조금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이게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헤드쿼터에서 거의 설계나 이런 것들을 완료를 하고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소속된 조선사들에게 이제 설계도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화되고 일원화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완전 그 주문 생산 방식에 해당하는 조선업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중간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빠르게 대처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디테일은 조금 중국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함 수주도 좀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 주면서 와서 지금 군함수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그 미 군함 연간 새로운 배를 만드는 쉽빌딩 관련된 예산만 한 400억 불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전체 상선을 다 합쳤을 때 연에 한 3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 군함의 일부만 가져와도 한 20% 이 정도만 가져와도 굉장히 큰 파이가 추가로 갖다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마켓의 확장성 이런 거를 주가에 미리 많이 반영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럼 뭐 핵심 군함이 아니더라도 그 좀 보안성이 떨어지는 군함만 받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엄청 큰 호재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MRO와 그리고 군수 지원함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경합을 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가 막 그 가격을 깎아가면서까지 막 해야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수익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명확한 산업이거든요.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다른 수주 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은 수주해서 저희가 그 현지에서 고용을 일으켜서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배 같은 경우는 도크라고 되어 있는 한정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그 배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 가치가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차원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만들 수 있는 배의 양 대비 시장에서 오더를 하면서 발주를 하는 배의 양이 쭉 많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해상물 동량이 늘어나서 배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쭉 깔려있는 이 배들을 다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요이기 때문에 수요의 지속성이 굉장히 더 한참 남아있는 상태이고, 공급은 한정적인 상태를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슈퍼사이클의 반열에 왔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와 있다면 현재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 7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7년에 그 좋았던 시황보다 지금 훨씬 비쌉니다, 조선주들. 근데 지금이 ROE도 또 최고치로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27년 정도까지 ROE가 더 높아질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20% 정도의 마진을 내는 상황을 몇 년을 지속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의 어닝이 벌리는 상황이 쭉 유지가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 제조 시장처럼 한국과 중국이 약간 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게 길게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산업에 대해서 시각을 당연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배 잘 만들고 있는데 배 만드는 양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면 저희가 밸류에이션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믹스 개선과 또 다른 시장으로의 확장성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수치상으로 구체화되는 부분까지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더 두고 볼 게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과거 호황기와 비교를 잠깐 해주셨는데 과거와 현재 조선업 사이클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짧았고요. 하지만 그 증폭은 굉장히 셌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는 해상운임이 10배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10배 올랐다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토막 정도 났었습니다, 운임. 짧은 기간 동안 저희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거세게 짧게 왔다가 그냥 간 상황이고, 지금은 시장이 옛날처럼 흥분하지 않아서 조선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흥분도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선업체한테 블럭만 조금 납품해본 업체들도 다 조선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고, 여전히 한정적인 그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캐파는 굉장히 막혀 있으면서 배들은 전격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저희가 바꿀 거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10만 척의 배 중에 그 화물선이 6만 척인데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변경을 완료한 선박이 2,500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내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열심히 가동을 해서 한 1,500척에서 1,800척 정도의 배를 만드는데 그게 다 교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호황의 지속성은 옛날보다 높고 그 대신 수요와 공급의 차이 자체가 옛날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점, 그게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지금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네요. 저희가 좋은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제 잠깐 좋을 때는 흥분은 크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돌아오는 페이백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굉장히 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게 더 투자자분들에겐 좀 편하죠,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께서도 긴 시간 좀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서 과거의 조선업을 보는 시각과 현재의 시각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힘든 시기에는요, 일단 자본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모르는 싶을 정도로 관심이 없고, 뭐 제가 이제 막 매니저분들한테 진짜 기초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너무 그 상식을 벗어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 관심이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구나 싶은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산업이 약간 붕괴가 되면서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렌트카를 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뭐 모포 그런 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경남 고성 막 이런 돌아다니면 기계 설비에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예, 회사들이 막 줄도산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보통 안 좋은 게 아니고, 저희가 지방 은행들이 절대로 대출해 주지 말아야 되는 지역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몇 군데를 꼽았었는데, 그게 이제 중공업과 관련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회사들이 엄청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요번에 턴어라운드를 할 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제대로 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서 업이 다시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좀 이겨내고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최강자 반열에 위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조선업을 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성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히려 지키다 못해 좀 더 빠르게 인도를 하는 것이 한국 조선 업체들의 좀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이 선박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그 선주들에게는 하루의 영업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지키고, 그 중간에 뭔가 요구사항이 생겨서 이 부분은 저희에 맞게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다 맞춰서 했었던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잘 안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제때 뭔가 납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좀 많았었던 반면, 한국은 그 부분을 잘 지켜냈던 게 이제 실제로 나중에 그 배를 받아서 쓰면서 몇십 년을 아무 문제 없이 쓰면서 느꼈던 고객이 결국 다시 찾아오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이런 독보적인 입지를 계속 가져가려면 앞으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메이저 조선업체들은 70년대에 조성이 되었고, 중국의 신규 조선업체들 중에서는 막 2010년대에 조성이 된 업체들도 있는데, 사업장을 뜯어 고칠 수는 없다. 일단 어차피 박혀있는 도크이고 뭐 이거를 달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품으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거에 이제 일본이 오히려 어떠한 부분에서 이 선주들에게 좀 버림을 받았냐라고 보면, 선박을 조금 일찍이 스탠다드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인력을 제일 먼저 줄이고, 도요타에서 나오는 자동차처럼 평균 모델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양산할 테니 사가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선주들의 가장 큰 반발이었고, 2000년대는 배를 좀 키워달라고 하는 게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에 이제 전혀 부응을 하지 못한 게 좀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래도 설계 인력을 유지를 하고 엔지니어링 역량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큰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자동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장에 좀 가도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이 연구개발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시장에 집중을 해야 나중에 이 시장이 커져서 우리가 지금 다르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시장, 우리가 경쟁력이 줄고 있는 시장을 붙잡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시장이 확장성을 갖는지 이제 그쪽으로 계속 옮겨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매크로 제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첨단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효율적인 상태로 만드냐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내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여전히 조선공학과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리크루팅을 하실 때 요즘에는 꼭 조선공학과 학생이라서 조선소에 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약간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어차피 배라고 하는 것이 첨단 기술의 이 집합체인데 여기에 뭐 전자 쪽에 계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고 라고 하는데 그런 걸 열어두고 많이 리크루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막 판교에 있는 랩실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첨단 전자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눈여겨볼 만한 조선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의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조금 첨예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편이잖아요. 대응 전략 자체가. 근데 저희는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목매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는 저희는 하나그룹보다는 HD 현대그룹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조선 업체들,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지금까지 업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내 대기업 위주로 좀 미국 시장이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일 때 그 부분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기자재 업체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친환경 선박이니까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밸류에이션 툴보다는 뭔가 더 이런 가치를 봐야 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적정 주가를 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07년 당시 모든 조선 업체들의 주가 고점이 PBR 5배였어요. 그때는 실제로 국내 조선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5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 업체들 5년치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들이 적정 길이를 한 3에서 3년 반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년치를 쌓을 수 있는데 안 쌓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주 잔고를 길게 가져가는 건 그만큼 그 고객과의 리스크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10년 뒤에 와서 저한테 돈 내면서 받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선에서 3에서 3년 반 정도를 놓고 있는 건데 요거에 이제 지속성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전보다 더 높은 배수를 주는 것이고 특히나 옛날에는 5년치 받아서 결국에는 그게 제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저희의 수익성으로 온전히 다 꽂히지 않았거든요. 않고 끝난 사이클이었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마켓 사이즈도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300억 불 정도의 그 배를 1년에 꼬박꼬박 만들고 있는데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장이 더 와서 붙는데 심지어 최대 경쟁 국가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 봤던 저희가 배수의 틀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방산을 진행하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막 7배 막 이렇게까지 또 올라온 상황인데 굳이 상단 캡을 좀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하면 좋을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나올 뉴스가 다 나온 것 같다 싶을 때는 아니면은 큰 추세가 변할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좀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의 사이클에서는 이익률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가 되니까 이익률이 꺾인 게 아니라 더 이상 크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조금 긴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수주가 뭔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수주해 놓은 걸로 이익률이 그나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게 피크를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금 불안감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수주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 훼손될 만한 요인이 일단 없기 때문에 수주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뭐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로의 투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그냥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사이클이 좀 유지되는 동안은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이면 분명히 수주가 또 안 나오는 국면이 되면은 시장에서 뭔가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안 좋은 거를 좀 많이 드러내게 될 텐데 어닝 시즌 주변일 때는 어닝을 충분히 즐기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뉴스가 좀 부재한 시기인데 나는 이거를 들고 가면서 머리가 아프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저희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거를 좀
우려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그때쯤이 되면 저희가 미국에서 나오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이제 저희가 실무적인 실적으로도 확인을 하는 상태일 거고 시장에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의 믹스 자체가 많이 가격이 상향화되면서 수주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분명히 드러나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트럼프 임기 이내에 그런 판단은 거의 다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년 안에는 다 끝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인사이트 요약해 주시면서 투자자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제가 아직 20년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산업 안에서 코어 경쟁력을 잃지 않는 회사가 잘 버티게 되면 살아남아 있을 때 돌아오는 그 밸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이랑 다른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요즘에 제일 많이 받는데요. 시장 참여자도 투자자도 덜 흥분하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거든요. 이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조선업체도 이렇게 배 팔아서 돈 많이 벌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조선주 투자하셔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